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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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상담사들의 토크, 우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의 뒷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이 책은 일단 그 변화의 삼각형 이 분이 정리하신 힐러리 제이콥스 핸델 이분이 제시하신 이 변화의 삼각형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그냥 어떻게 책의 주요 골자의 반 이상은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변화의 삼각형에 관련한 것들을 얘기했고요. 변화의 삼각형을 이분이 역삼각형으로 그려서 왼쪽은 방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오른쪽은 이제 핵심 감정이 맨 밑에 이제 꼭지점에 있는데, 그 핵심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 분노, 슬픔, 혐오감, 기쁨, 흥분, 성적 흥분을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억제 감정이 이제 오른쪽 꼭지점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불안, 수치심, 죄책감. 근데 이 그 구분이 모든 심리 상담사가 이 틀을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이 마음의 기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수치심이 생각보다 더 깊은 핵심 감정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근거로 우리는 얘기를 나눌 거니까 이 핵심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해서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내용들을 이 책에서 쭉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그 핵심 감정에 다다르는 방법들, 이제 방해하는 방어 기제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진짜 나의 감정에 자주 접촉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먼저 이 4장에 관해서 핵심 감정을 만나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본이라는, 본이는 또 제가 가끔 쓰는 영어 필명이 있는데, 네, 이 본이란 이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와요. 그래서 스칼렛이 레트 버틀러랑 낳은 딸 이름이 반이에요. 근데 네, 말에 떨어져서 죽고 둘이 헤어지게 되는. 근데 본이라는 이름이 어떤 느낌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현지인의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들 이름이고 요새 애들은 쓰지 않는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현지 느낌 모르니까 어쨌든 본이가 찾아오는데, 이 본이는 찾아온 내용은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너무 힘들다, 이제 그 얘기를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힘들겠다까지만 생각할 텐데, 이제 상담사는 이 말에서 얘가 진짜 하고 싶은 정말 내용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이 한 문장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통 20몇 살 먹은 청년들이 그런 문제로 찾아오면 그냥 이제 시끄럽고요, 그냥 이혼하시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는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부모가 이혼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너무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 그리고 이 모호함 자체가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그 사례를 접근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혼하면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뭐 이런 표현보다도 괜찮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혼하는 거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어떤 거부감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그 밑에 또 생기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마음을 다룰 때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착한 사람들이 좀 모호하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근데 그게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예의 바른 태도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다가가는 데는 이 모호함이 방어 기제가 돼서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해. 내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부모님의 액션을 보고 싶고 내가 정말 이게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이런 것들을 분간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자신이 소외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까봐 또 막 모호하게 인지하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괜찮지 않고요. 그냥 그게 슬퍼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긴 할 텐데 그냥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봐요. 모호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 힘들고 슬프긴 한데요. 부모님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욕을 하라는 게 아닌데 본인은 그 감정을 직면하면 부모님을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막 솟구치는 욕망을, 아니 그 불만에 대한 그 표현하고 싶은 그 솟구치는 욕망을 자꾸 이제 억누르려고 하는데 알 수 없이 자꾸 화가 난다거나. 근데 이분은 또 분노가 이 삼각형의 역삼각형의 꼭지점 핵심 감정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그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심이나 이런 그 죄책감 같은 불안, 이런 정말 내가 이 감정을 마주하면 죽을 것 같은, 내가 다 망가지고 내 관계들이 엉망이 되고 부모와 관계에서 틀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들을 걷어내야 진짜 감정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이 스텝이 꼬였던 거는 또 뒤에 사례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자기 마음에서 또 그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그 부모님 아빠가 어릴 때 나 발레 그만두려 그랬더니 내가 기껏 시켜줬는데 이게, 그러면서 막 부엌에서 머리를 하는데 쥐어박았던 그때에 대한 분노가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후편에 쓰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진짜 감정을 찾아갈 때 이분이 감정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집중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상담사랑 같이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상담사들은 이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신 분들이고 그걸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좀 알아차리고 싶고 상황이 이렇게 상담실을 가게 되지 않는다 할 때는 내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자기 몸에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에 집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친절하게 이 책에서 가이드하고 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이렇게 손을 불끈 쥐게 된다든가 몸을 부르르 떨게 된다든가 갑자기 깊은 숨을 내쉬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느낌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이 감정에 얼만큼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감정이 그 확실하지 않아서 오는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라는 핵심 감정이 없는 사람은, 핵심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이렇게 버럭이 있잖아요. 아빠 모양을 한 빨간 남자. 그건 누구한테나 있는 감정인데, 사람들이 분노를 내는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내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분노를 느끼면 일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분노를 느껴서 일을 치는 사람은 일단 그 분노와 행동을 조금 격리해서 분노는 느끼되 행동은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해서 그걸 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충분히 자기가 인식하고 이 분노를 자각해주면 쪼그라들거나 지나갈 수 있다는 거를 좀 믿고 그 과정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은 여기까지. 네. 5장은 억제 감정을 벗어나다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본의에 이어서 스펜서라는 이제 남성이 나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화가 많은 아버지 밑에서 아마 자랐나 봐요. 그래서 멍청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막 비난하고 막 소리치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주눅 들어서 사는데, 어머니는 사실 어머니의 상처로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버지
아버지한테 공격받고 어머니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 공격을 받으면 나도 공격하고 싶고 분노가 올라가잖아요. 이 분노가 올라온 이 핵심 감정인 분노를 이제 억제 감정, 불안, 수치심, 죄책감으로 감추는 걸 이렇게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능력 있고 젠틀한 남성인데 밖에 가서 다른 사람이 분노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살피고 불안해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내 존재가 여기에 불필요하나? 이런 식의 수치심, 죄책감에 휩싸여서 기능 발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담실로 온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를 또 만나고 그러면서 상담사가 이 사람의 이제 감정들을 발견해주고 또 북돋아주고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 있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한 채로 그 아버지에게 학대받던 그 시절을 다시 재현하면서 그 시절에서 어린 자신을 구출하고 또 아버지의 코뼈를 주먹으로 때려보는 상상적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마땅히 그 아버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학대라고 재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되게 치유적이구나. 내가 잘못된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대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줌으로써 좀 힘을 찾고 지금 힘 있는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그 힘 있는 자신으로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찾고 또 좀 자신감을 찾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펜서를 누르고 있었던 세 가지 억제 감정, 불안, 수치심, 죄책감이 이제 5장에 좀 자세하게 설명되고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도 설명에도 보면 신체 감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을 신체 감각화해서 알아채는 거. 왜냐하면 그러면 불안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신체 감각이 발생할 때 이게 내가 불안함이 올라왔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채는 방식으로 신체 감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체 감각을 인정하고 또 이제 이완시키는 방법까지 조금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치심인데 스펜서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든지 내가 어떤 슬퍼요라든지 화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뭔가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모가 했던 방식에 무시하고 또 보복하고 공격받고 하다 보면 내 자체가 거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내 존재가 잘못됐다는 수치심을 키워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을 이해한 다음에 안전한 관계에서 이 수치심이 이제 반박되는, 전복되고 내가 환영받는 존재임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키워가는 것이 수치심을 이렇게 나한테서 이제 떠나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 걸리는 작업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책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결국은 죄책감은 사실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과를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이유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공격을 받는 잘못에 대한 비난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비난을 받아도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야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보면 막 권력은 마구 부리면서 부하의 잘못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피해서 자기 잘못을 부하에게 옮기거나 부하의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의 인정이 자기 존재나 자기의 역할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피하는 건데 하지만 여기서 죄책감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치심이 적어야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야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세 가지 억제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겨내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느낌이 많은데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 치유의 감정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느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내가 뭔가를 해내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심리검사 이벤트를 했어요.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네. 온라인으로 하면 핸드폰으로 검사를 응답하고 그럼 제가 전화로 해석 상담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심리 검사는 스트레스니까 통합 스트레스 검사와 플러스 정서적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간단한 그 논문의 체크리스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분노, 우울, 불안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세 가지 큰 감정을 가지고 이게 상황적이냐 특성적이냐를 구분해서 보여줘요. 근데 제가 이 검사 결과나 설명을 잔뜩 하려는 게 아니라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고양감이라는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킨 효과 끝에 정서적 고통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양만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 빼기 긍정적인 감정들의 결과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들이 충분하면 그 힘듦을 이겨낼 수 훨씬 수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심리상담사들은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훈련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그 감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들 감정들로 자신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가는 그 작업들을 아주 심플하게 고통은 부정적 감정 빼기 긍정적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5장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수초면 잘 정리해 오셔가지고 네. 우리 형아가 네. 너무 멋져요. 네. 지금 굉장히 준비 열심히 해오셨네요. 우리 6장 방어를 걷어내다. 네, 사실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데 수치심이 크면 내가 잘못을 해도 인정을 못하게 되고 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서 너무 괴로워져서 자기를 누르게 되고 이러나 저러나 수치심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었고 그 수치심이 없어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든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들은 우리를 방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6장에서는 이 감정은 이제 우리를 방어하는 기능을 한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감정이죠. 뭔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우통을 벗고 길거리 나가면 되게 뭐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기 때문에 옷은 입고 바깥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수치심이거든요. 사회 룰에 부합하지 않는,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옳고 그르건 그래서 이 수치심 우리를 지켜주는 기능이 있죠. 사회에서 아웃되지 않게. 근데 때로는 문제는 이제 수치심 너무 크면 괜찮은 것도 안 괜찮게 느껴지는 게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가 성숙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적절한 수치심이 아니라 과도한 수치심으로 변질이 되는 우리나라 외모 중심주의 사회라는 걸 느끼시나요? 정말 외모 지상주의다. 그럼요. 심하다. 이게 그냥 보통 심한 게 아니다. 네, 그런 것 공감합니다. 같아요. 예, 언제 느껴지셨어요? 제가 엄청 저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 써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구나. 저도 네. 그랬습니다. 저 자리도 그래서 바꾼 거잖아요. 네. 이거 옆모습 너무 아니다 나. 저도 옆모습 컴플렉스 그렇군요. 있는데 네. 왼쪽에 사람을 잘 못 떴어요. 왼쪽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을까. 네. 오른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왼쪽은 되게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걸을 때 사람을 오른편에 두는데 그런 것까지. 예, 이게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네. 이제 제가 자랄 때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맞아요. 네. 그 초등, 중등 이런 학생들이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에 네. 진짜 부모님들한테 엄청 졸라서 네. 그 쌍꺼풀부터 해서 손 많이 보더라고요. 네. 제가 세계 여행을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생기고 이뻤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네, 제일 잘생긴 이유는 몸매 살찐 사람이 적고 그다음에 화장도 많이 하고 옷도 되게 비싸고 좋은 거를 입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갈 돈을 땐 많이 또 되게 쓰고. 신경 쓰잖아요. 이 네네. 스타일에 대해서. 예. 근데 그게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음. 신경을 많이 쓰는 음. 나라가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티가 날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거리 나갔을 때 누굴 만났을 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태리 네. 남자들도 엄청 못내던데. 유심히 보셨군요. 네. 너무 튀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20년 전에 제가 우연히 음. 대학 다닐 때 사진을 봤어요. 네. 너무 잘생긴 애가 거기 앉아 있는 사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있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못 느꼈거든요. 항상 내가 어디가 못생긴 것 같고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흉볼 것 같고 쟤는 옷도 못 입는다. 이제 매력이 없다. 그리고 수치심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고백을 잘 못하고 짝사랑만 했거든요. 외모 때문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게 있었는데. 콧소리도 내시고 키도 크신데. 몰랐군요 그걸. 제가 그 20년 전 사진을 보니까 내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생각했던가 되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유튜브에 짤로 드는데. 올려야겠어요. 그 사진 찾아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옛날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옛날 10대, 20대 사진 보면. 네, 사랑스럽지만 뭐 이쁘거나 그렇게 막 잘생기고 좋고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아직도 외모 스트레스 좀 받으시나 봐요. 아니 저는 그냥 너무 뭐 사랑스럽고. 그런 거죠 뭐. 예, 네. 기준이 높은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사회 문화에 성숙하지 않은 어. 과도한 기준이나 기대는 수치심을 빠지게 만들어서 정말 자기를 방어하게 만들죠. 자꾸 방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되게 두렵고 또 그렇게 두려워지고 위축된 상태라면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기 좀 힘들어지고 잘못을 안 하더라도 엄청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도 위축이 되는데 이런 수치심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과하더라도 성형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야, 너 뭐 성형할 필요 없어. 너 잘생겼는데 넌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해야 돼 너는. 일단 존중이 중요하죠. 뭐 어디 불만이 있어? 너의 외모에 이제 뭐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성형까지 보통은 마음에 안 들지만 성형까지 하려고는 좀 뭔가 심해야 고통이 심해야 그런 생각하잖아요. 따돌림을 당한 기억이 있는, 놀림을 당한 기억이 있는지, 외모 때문에 차별받은 기억이 있는지, 뭐 그 어디서 뭘 보고서 뭘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봐주는 존중,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그 수치심이 큰 사람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됐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알게 되는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것부터 저도 얼굴 컴플렉스 있어요. 뭐 저는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 이제 눈을 뜨고 있었는데 왜 눈을 안 뜨냐고 머리 맞은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악수, 사진 악수. 찍을 때 나도 악수. 사진 찍을 때 눈 뜨고 카메라를 봐. 안 자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 잔다고 어머. 불려갔어요. 그래서 뒤통수 맞았어요 저는. 슬픕니다. 네, 슬픕니다. 눈 큰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네.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공감의 힘이죠.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같은 거다, 같이 느끼고 있다. 이게 뭐 이런 외모 컴플렉스는
또 요즘에 미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 여성분들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얘기를 못했을까? 라든지. 근데 다 만나면 피해자들끼리 만나면 이제 그때는 너무 두려운 게 당연하다. 예. 그래서 너가 이렇게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서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못나지 않았구나, 내가 잘 못하지 않았구나 안심을 하게 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유연해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힘을 줍니다. 이 6장에서는 이런 말이라 되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서 저는 딱 이 한 문장만 하면 이 6장이 끝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은 좀 제가 게을러서 준비를 꼼꼼히 하지 못하고 오기도 한데 입이 더듬거리네. 사람은 정직해야 돼. 제 머리는 속이려고 해도 제 입술은 안 속일 수가 없네요. 제 입술이 참 정직한 입술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네. 내담자가 한 발을 현재에 디딘 채 과거를 경험하면 트라우마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반복이 되는데 악몽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리고 이미 지나갔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빵점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못 따라가서 이제 한 첫 페이지에서 막 엄청 시험 5일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15년간 같은 꿈을 꿨습니다. 수학 시험인데 수학 문제를 저도 가끔 시험인데 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꿈을 꿀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예.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 이걸 해결해라. 너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겪으면 너는 영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해라 이런 거죠. 과거에 어떤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자꾸 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자체가 다시 또 상처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거를 벗어나려면 이제 현실의 한 발을 걸치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란 제가 수학 시험에서 이렇게 막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 꿈에서 계속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뭐 이제 한참 몇십 년이 지나도 또 꾼단 말이죠. 정신 속에는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그 해결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실의 한 발을 걸칠 수 있다면 그게 아까 말한 너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나도 그래. 너만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컴플렉스가 있어. 라고 이렇게 뭔가 공감을 통해서든 또 어떤 손을 잡아주든 이렇게 안아주든 이렇게 따뜻한 또 접촉, 또 자연과의 아름다운 아주 맑은 공기와 이렇게 푸른 하늘 뭐 이런 자연과의 접촉 또는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 이렇게 꼭 껴안으면서 그럼 이제 과거의 고통이 여전히 이제 메아리가 돼서 나를 괴롭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감각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해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매우 중요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분이 또 그 현실의 발을 디디면서 자기의 그 지난 그 내면 아이 혼자 버려졌거나 소외당했던 아이와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딱 만나버리면 그 세계에서 다시 여기로 백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고 걔를 안아주면 그냥 그 감정에 매몰되거나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현실의 발을 잘 두고 그리고 여기 상담사와의 도움 잘 받고 이렇게 해서 마주해서 말도 걸고 그거를 이렇게 품어주는 순간 극복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에서 그 긍정적 경험이 많으면
그 선생님 내준 숙제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각자 그 힘든 걸 처리하는 어. 그런 어떤 노하우나 아이디어 같은 게 네. 있으면 좀 준비해 와라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얘기 해보죠, 바로. 네. 다음 주에 아예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질문을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좋을 것 할까요? 같아요. 충분히 네, 얘기할 네. 주제예요. 네. 우리의 정말 훌륭한, 유능한 타임키퍼신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고통에서 그 네. 악몽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고 어. 그 악몽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들 네. 중에서 우리가 어. 동화줄이 됐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역시 감각적인 표현. 네. 악몽의 터널 제가 적어놓을게요. 까먹을까봐. 의 터널, 네. 동아줄. 정말 원래 이렇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아니면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이 느신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하기보다 저를 네. 예뻐해 주시니까 그 저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 공을 돌리는 스킬이 보통이 아닌 것 같으신데 계속 옆에 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중간에 보여주세요. 방송하잖아요. 제가 딴 데 네. 가면은 막 네. 썰렁하다고 저를 불태워 죽인다는 그거가 많이 강해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저를 변함없이 예뻐해 주시니까 제가 저의 최대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불태워 죽이진 않을게요. 그것만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삼는 걸로. 뜨거운 물에 푹. 네. 그러면 네 저희 타임키퍼께서 저희의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잘해주셔서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엄청 절제하고 다음 화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 마지막으로는 이 각자의 핵심 감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회피와 억압을 뚫고 일어나려고 하는 나의 내담자에게 혹은 청취자분께 쓰는 짧은 편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저는 외워왔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그냥 반말로 하겠습니다.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구체적인 내담자분이 있으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을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왠지 마음에 두 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해도 괜찮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숨어도 괜찮아. 다 너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준비가 되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네, 여기까지. 잡아주셨나요? 네. 그 상담 장면이든 관계 장면이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보 같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들한테 저를 든든하게 짚어서 이렇게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아주 상교훈으로 네, 온몸으로 말씀하시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날 연이은 실수를 인해서 네,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저도 맨날 실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책의 두 문단 정도를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책의 맺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을 체험할지 아니면 방어로 회피할지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의 나는 핵심 감정을 느끼며 그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핵심 감정을 위한 공간만 마련되면 그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끝내는 기분이 나아진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서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든 감정을 인정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판단을 멈추고 인정하자. 당신의 모든 관계에, 특히 자기와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든 느껴도 괜찮다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역시 따뜻한 우리 선생님. 우리 홍아 목소리 너무 좋아. 홍아 하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핵심 감정으로. 네, 태우지 않기로는 했으니까 남는 걸로. 네, 우리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마디씩
마지막 멘트하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냥 하트. 끝낼 걸 그랬나요? 네, 사랑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 할 걸 그랬나요?